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천일 동안 자제해왔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의 금기가 해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자 러시아가 곧바로 핵탄두 장착도 가능한 신형 무기로 대응에 나서면서 양국 간의 전쟁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러시아어로 오레시니크, 그러니까 이게 개암나무를 뜻하더라고요. 어떤 네네. 무기입니까? 이게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중거리 미사일이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사거리가 3,000에서 한 5,500km 나가는 것을 중거리 미사일 IRBM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 5 이상을 날아가는 미사일을 의미하는데 이 미사일이 ICBM보다 조금 위협적인 것은 네. 이것은 높이 이렇게 ICB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고 탄도 형태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예,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뭐 대기권을 재진입한다 뭐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도가 높이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변칙 기동을 해요. 아. 그러면서 어떤 목표 지역에 도달할 때쯤 되면은 갑자기 상승을 했다가 급 강화를 하거든요. 네. 그때 나오는 그 속도가 엄청난데 이제 이번에 러시아가 발사한 이 미사일은 바로 마 10 정도 나오는 미사일이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개암나무라고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텐데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탄 한 발 안에 여러 가지 포탄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다탄두라고 얘기합니다. 탄두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탄두 안에 여러 탄두가 있는 건데 뭐 작게는 3개부터 많게는 1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러시아에서 발사한 것은 어제 발사한 것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다탄두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암나무를 의미하는 그런 미사일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봐야죠. 예. 예. 우크라이나는 사실 이제 어제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네네. 글쎄 이게 어떤 전쟁에서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만약에 오판을 했다면 이거를 그냥 오판한 대로 내비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푸틴 대통령이 이건 이제 ICBM이 아닌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다라고 밝힌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 이유도 뭐 제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네네. 텐데 우선 이래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발사하기 30분 전에 미국한테 이게 ICBM이라는 게 아니고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우리가 발사한다라고 알려줬어요. 네네. 알려줬는데 우크라이나가 느닷없이 ICBM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러시아가 이게 거짓말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아니다. 이거 확실히 얘기하지만 이건 ICBM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우리가 신형으로 새로 개발한 거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ICBM이라고 하면은 미국도 ICBM을 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핵전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차피 이걸 푸틴 대통령 입에서 얘기하는 김에 제대로 좀 선전을 해야 되겠다. 이 새로운 미사일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미사일이 아주 그냥 성능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부러 이제 자랑을 이제 한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이 미사일에 대해서는 좀 비핵탄두라고 일부러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것을 맞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핵탄두도 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은근히 자랑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과시를 한 건데 이게 중거리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 사거리 안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이 정도의 미사일이면은 너희 국가들 어느 나라라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이것이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메드베데프라고 하는 그 옛날에 이제 러시아 대통령도 했던 사람인데 네네. 그 사람이 지금 국가안보회의의 부의장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SNS X에 올린 그 글을 보면 예. 지금 여기 이제 몇 개의 이 탄두가 미사일 공장에 이렇게 두두둑 떨어지는 것을 일부러 공개한 거거든요. 그런 이제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보죠. 예. 자, 말씀해주신 대로 핵탄두 장착까지 이제 가능할 것으로 미 국방부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전황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상 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제일 앞서가 있어요. 기술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킨잘이라고 러시아의 대표적인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이름이거든요. 그것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 그 미사일을 공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사일이 이번에 처음으로 사용이 된 건데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몇 번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시험 발사도 해봐야 될 거고 그 시험 발사가 되고 나면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무기 하나가 전황을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산 에이테크임스, 또 영국산 스톰 섀도우,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이렇게 신형 무기를 꺼내들면서 네네. 글쎄 지금 뭐 이 전쟁 양상이 며칠 사이에 상당히 좀 급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이제 제일 큰 것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자 간의 전쟁이 국제전으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휴전안이잖아요. 그 휴전안의 핵심이 뭡니까? 1200km에 달하는 그 접촉선을 연해서 거기에다가 군사 분계선을 설치하고 좌우측으로 해서는 한국의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다가 비무장지대 설치하겠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채의 땅이라도 더 확보해야 휴전 협상이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게다가 이제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지금 러시아가 계속 이제 진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북한군이 파병된다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러시아의 승리로 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로 패배로 기결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국제사회가 지금 거의 3년 동안에 해왔던 게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고 한 국가를 침략한 국가가 승리로 기억에 남게 된다면 이게 유럽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제전화 되기도 하고 그리고 격전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휴전 협상 또는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아마 이것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아주 짙잖아요. 그것처럼 점점점 짙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죠. 예. 지금 이제 국제전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뭐 가장 우려스러운 건 아무래도 확정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확정 가능성의 문제는 일단은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으니까 러시아 스스로가 일단 확정을 했는데 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확정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우선적으로 확전에 된다라고 하면 이제 유럽 쪽에서 또는 이제 미국이 다 이제 이것도 해제해 줬잖아요. 에이테킴스도 해제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대인지뢰도 비지속성 대인지뢰도 제공해 주기로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영국도 이제 스톰 섀도우를 준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사실상 유럽을 대표할 수 있는 강대국들이 몇 나라가 있잖아요.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스페인들도 있는데 이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렇게 지원을 뭐 이렇게 물적으로 또는 이제 군사 장비로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파병의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사 장비 지원이나 기타 지원은 아마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장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방의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군의 피해가 확인된 거라고 한다면 북한군도 동요를 하거나 어떤 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김정은이가 그 정도 되면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한 인간의 어떤 생명이나 사람의 권리, 인권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한 명이 그것이 장성이든 또는 북한군의 그 우리 민족의 병사이든 네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지금 세 사람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검철이, 김용복이, 이창호 이런 사람인데 아마 김용복이는 북한군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이고 우리나라로
계급으로 얘기하면은 별셋. 그리고 이제 그 리창호라고 하는 사람은 총정치국장이거든요. 이 사람도 별셋. 이 사람이 직접 현장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럼 크루스코지에는 누가 이제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면 바로 신검철이라고 하는 별 하나. 그러니까 북한군 소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현지에서 북한군 전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그 책임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일에 북한군 장성이 다쳤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쳤거나 또는 죽었다고 해서 뭐 김정은이가 눈 하나 깜짝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러시아가 북한에게 무엇을 줬을까? 이것도 관심사인데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 당국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원식 안보실장이 평양 방공망 보강 장비 또 대공 미사일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뭐 저도 이제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아마 평양에서는 지난번 무인기 사건 있었을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뭐 요격 미사일로 무인기 잡는 건 아니죠. 네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50년도에 그렇게 3년 동안의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폭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폭격에 대비한 이런 그 대공포 이런 것들은 평양 주변에 아주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무슨 뭐 화성 14형, 16형, 17형, 18형, 심지어 19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중장거리 미사일이죠. 또 한국을 향해서는 KN-23, 24, 25, 뭐 신행 전술 유도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다 공격용 무기예요. 근데 막상 방어용 무기는 없거든요. 이제 한국은 공격용 무기도 가지고 있고 방어용 무기도 가지고 있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공격용 무기를 쐈을 때 킬체인의 일환으로 북한이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급하다고 북한으로서는 저는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의 파병에 반대급부로 S-300이나 S-400 이거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요격 무기거든요. 요격 미사일입니다. 그게 이제 방공망 체계군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이제 방공망 체계로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안보실장이 밝힌 내용 중에 러시아가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말씀을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한 대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무기를 지금 또 발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핵 군비 경쟁에 다시 불붙을 가능성 역시도 제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군비 경쟁은 이미 시작이 됐죠. 우리가 그냥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뭐 군비 경쟁이 시작이 됐다 또는 무슨 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뭐 군비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군비 통제 조약이 있거든요. 이것이 거의 이제 사문화되다시피 했는데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미국하고 지금의 러시아 간의 군비 전략 무기 감축 협정 조약이 있어요. 감축을 하는 그것을 이제 뉴 스타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뉴 스타트가 2011년도에 체결이 돼서 2021년 되면 이제 끝나요. 그런데 이제 합의하면 5년을 더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2026년까지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4년 말인데 지금부터 벌써 협상이 시작을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에 지금 러시아가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러시아는 옛날에 다 조약에 비준하고 서명했어요. 이 비준한 것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에는 이 러시아에서 과거의 나토와 과거의 바르샤바 조약 기구 간에 뭘 맺었냐 하면은 재래식 그 무기 감축 조약, 그걸 CFE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항공기라든지 헬기라든지 탱커라든지 장갑차라든지 포라든지 이 5종류에 한해서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줄이자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줄였는데 이 조약도 탈퇴를 했거든요. 이제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상 2008년도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요. 그때 미국은 중국이 끊임없이 중거리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는데 중거리 미사일 조약이 계속 있으니까 미국과 러시아 간에 맺어진 조약이 그때까지 유효하게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거리 미사일을 생산을 할 수 없잖아요. 이 중국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때 결국은 이 중거리 미사일 조약 INF라고 하는 것을 폐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벌써 몇 개가 미국에 의해서 러시아에 의해서 다 폐기하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컴프레hen시브 이 트리티라고 하는 컴프레hen시브 밴 트리티라고 하는 이것 자체의 조약을 파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핵실험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힘을 통한 평화거든요. 네. 힘을 통해서 인접국이나 동맹국을 지켜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나의 평화, 나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핵실험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가지는 거죠. 그리고 2018년도에 이미 INF 조약 탈퇴했던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러시아나 다 그런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격적인 핵 군비 경쟁의 시대로 다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핵 군비 경쟁에 다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 또 중동 전쟁을 보면서 현대전의 양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참이 우주와 사이버 또 전자전 대응을 위한 다영역 작전부 신설함인데 향후 어떤 점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작전 영역이라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뭐 지상 영역, 그러니까 육군의 영역, 해군의 영역, 공군의 영역만 생각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전쟁이 이렇게 현대전에 이렇게 오면서 이런 영역으로는 전쟁을 수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역을 6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전자기 이 6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6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력을 각자의 영역에서만 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각자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전력을 그러니까 육군은 지상이죠. 지상군은 해상 작전할 때 거기 쏘고 그다음에 우주전과 관련된 거 쏘고 전자전과 관련된 거 쏘고 통합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다영역 분야에 대해서 전력을 통합해서 통합 작전을 더 잘 수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참모부가 편성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통합 작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예. 이슈는 오늘 안보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